마침 서연이가 저기 마이크가 안 울리는 것 같은데 서연이가 지난 시간에 뭐 배웠는지 얘기 좀 해봅시다. 빨리 책을 봐야 되나요? 기억이 애매모호해가지고. MMO예요? 뭐에 대한 내용이었죠? 네, 그래요. 아, 재현이 좀 기억나요? 부력이었나? 네, 뭐라고요? 부력? 부력은 아니었어요. 네. 전기와 자석이요. 전기와 자석이었나요? 그건 지지난 시간이었나? 네, 지지난 시간이었죠. 아, 네, 지난 시간에는 그 양자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기억나요? 남자예요? 네, 자, 에너지를 우리가 그릴 때는 연속된 개념으로 그릴 수 있다, 없다? 전혀 기억을 못 하는군요. 예를 들어서, 자, 연속된 개념으로 한다고 합시다. 그럼 에너지의 양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속된 양으로 이렇게 늘렸다가 기억났어요. 이제 기억났어요? 뉴턴의 결과에 따르면 이게 네. 이렇게 계속 달구면 나중에 투명해져 버린다는 건데. 네, 맞아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이렇게 가다가 네, 이제 맞아요. 근데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렇죠? 네. 여기서 여기로 갈 수는 있지만 중간 단계로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발견하게 된 그 계기들, 그렇죠? 관측 자료들을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뉴턴의 개념대로라면 이게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서 그쵸? 에너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흑체가 점점 이제 우리 눈에서 사라져야 되는 거죠. 그쵸?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실제 그래프는 이렇게 해서 여기서 툭 꺾인다는 거예요. 그쵸? 아무리 에너지가 많아진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런 그 안 보이는 영역의 빛은 실제로 나온다는 거예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안 나온다.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됐는데 이거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연속체가 아니라 불연속체의 이런 단계로 되어 있는, 그쵸? 이런 형태로 되어야만 이렇게 꺾이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요거를 그 이론화하기 위해서 관측 자료를 이론화하기 위해서 막스 플랑크가 도입했던 개념이 양자인데 양자가 뭐냐면은 에너지가 이렇게 연속되는 개념으로 줄처럼 존재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점선처럼, 그쵸?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개념이었었죠. 그쵸? 네, 원래 탁탁탁 끊기는 건데 그게 빠르게 돼서 이게 그래서 포물선. 네, 맞아. 연속이 아니라 점프 한다는 거죠. 그쵸? 네. 네, 근데 이거는 너무나 작은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관점으로 보면 뭐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네, 연속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더 정확하게 그렇죠? 표현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존재하는 등장하는 개념이 이제 그 양자였다. 그래서 양자로부터 현대 물리학이 출발하게 된다라고 했던 얘기들이었어요. 그쵸? 서연이 좀 기억나요? 네, 그래요. 이거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용이 이어져서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59쪽에 이제 그 밑에 부분부터 해볼게요. 본질적으로 여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질적으로 에너지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뭐가 동일하냐면은 이 원자죠, 그렇죠? 물질이 원자라고 불리는 미세한 단위로 존재하는 것처럼 에너지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양자라고 하는 미세한 단위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죠? 원자를 1.5개 가져올 수 없는 것처럼 에너지도 1.5개 분량을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플랑크는 이 개념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상당히 많이 확보했으며 상당히 많이 확보한 정도가 아니라 이 이론을 그 관측 자료에 오히려 끼워 맞춘 거죠. 그렇죠? 네, 끼워 맞추다 보니까 이제 이런 개념들이 필요해졌던 겁니다. 한참 뒤에는 결국 과학계에서도 이 개념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플랑크가 제안한 개념, 이 개념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말한 양자라고 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에너지와 물질을 바라보는 관점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고 이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양자역학이 되는 것인데 이게 바로 현대 물리학을 태동시키는 토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단락 재현이가 읽어봅시다. 그 양자역학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과학자 가운데 한 사람은 바로 앨버트 아인슈타인이다. 아인슈타인은 상당한 세월 동안 과학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든 문제들을 설명하기 위하여 에너지 양자에 관한 플랑크의 개념을 활용하였다. 광전 효과라고 불렸던 문제에는 뉴턴의 운동 법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지만 플랑크의 에너지 양자로는 쉽게 설명할 수 있었다. 비록 플랑크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을 많이 확보했지만 그때까지도 설명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문제들이 있었고 이런 문제들을 에너지 광자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아인슈타인이 설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은 플랑크가 옳았다고 믿고 싶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뉴턴의 법칙이 물리학에서 너무나 많은 부분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설명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거기에 잘못이 있다고 믿고 싶어 하지 않았다. 네, 그러나 그러니까 거기까지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막스 플랑크가 내놓은 양자라는 개념을 통해서 그 전까지는 도저히 물리학이 그 설명할 수 없을 것으로 여겨졌던 현상 중에 하나인 광전 효과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광전 효과가 뭔지 우리 좀 얘기를 해봐야겠죠. 그쵸? 네. 뭘 것 같아요? 그냥 그 단어만 놓고 봤을 때 뭘 것 같아요? 빛광자 쓰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빛으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전기가 생성되는 이런 거거든요. 자, 이런 거예요. 어떤 금속이 있어요. 어떤 금속이 있는데, 금속에다가 그 빛에는 파장이 있는 거 아시죠? 그쵸? 아, 네. 그래서 가시광선 파장이 있고, 가시광선 파장보다 파장이 낮으면 뭐가 돼요? 적외선 되죠. 그쵸? 네. 네, 그리고 이 가시광선 파장보다 높으면 자외선 되죠. 그쵸? 네, 근데 자외선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한번 안 보이죠. 그쵸? 근데 에너지는 이게 훨씬 세죠. 진동수가 훨씬 센 거예요. 그쵸? 네, 여기엔 진동수가 훨씬 낮은 겁니다. 자, 요런 이제 그 파장으로 되어 있는 게 기본적인 빛인데, 자, 일정 파장에, 그러니까 다양한 빛을 이 금속판에다가 쏠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런 거예요. 파장을 점점 높이면서 이 금속판에다가 그 파장을 쐬니까 갑자기 어느 한 지점을 통과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여기서 전자가 팍 하면서 튀어나가는 거예요. 네, 이거를 베타선이라고 부르거든요. 전자가 만들어내는 입자선이다라고 해서 베타선이라고 불리는데 이게 갑자기 관측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같은 빛인데 진동수를 굉장히 낮춰가지고 주면은 1년 365일 동안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진동수를 점점 진폭을 그러니까 높이는 거예요. 헤르츠를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은 파장의 빛으로 가면 계속 가다가 되면 어느 순간에 딱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팍 하면서 그렇죠? 네, 전자가 여기서 총으로 쏘듯이 팍 하고 튀어나가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광전 효과라고 불렸던 이제 그 부분인데, 네, 이게 왜 그 미스터리했냐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파장으로 돼 있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아무리 낮은 진폭수를 저기 그 쏘여준다고 해도 그게 계속 누적되고 중첩되면은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점점 올라가게 되겠죠. 그쵸?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열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열을 낮은 그 온도로 예를 들어서 물을 끓이는데 좀 낮은 온도로 해서 계속 가열해도 물이 끓어요, 안 끓어요? 언젠가 끓지 않을까요? 언젠간 끓겠죠, 그쵸? 물론 근데 빠져나가는 열이 없게끔 잘 그 보존을 해줘야 되겠죠, 그쵸? 네. 자, 근데 그게 아니라 센 불로 해주면은 물이 어떻게 돼요, 훨씬? 빨리 빨리 끓죠. 네, 그러니까 그 파동으로 되어 있는 형태의 에너지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동수가 작은 예를 들어 적외선을 이거 이 금속마다 쪼금 그 한계의 그 진폭수가 다르긴 한데 어쨌거나 적외선 같은 경우를 그 여기다가 쏘여주면은 아무리 그 진동수보다 낮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오래 쏘여주면 결국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전자가 튀어나가는 광전 효과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쵸? 네, 네, 재현이 왜요? 근데 저기 쇠는 저 사각형인 건데. 아, 이게 금속판이에요, 금속. 금속판. 네, 금속 안엔 전자가 있잖아요. 그쵸? 네, 네. 근데 이 전자에다가 이제 빛을 쪼여줘서 에너지를 주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전기가 나간다고요? 갑자기? 예, 예, 예. 전기가 전자의 흐름이거든요. 아, 아, 그 몰랐나 보군요. 예, 우리가 말하는 전기 있잖아요. 그쵸? 네. 양전하와 음전하가 있는데 음전하가 전자거든요. 예, 그 전자가 움직여 다니는 게 바로 전기, 전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전자가 튀어나간다라고 하면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전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빛으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효과다라고 해서 광전 효과거든요. 네, 이게 이제 그 자유전자가 풍부한 금속에다가 비춰주면은 이제 이런 현상이 더 잘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근데 재밌는 현상이 아까 물 끓이는 비유로 얘기했지만 낮은 진동수의 빛이죠. 네, 낮은 진동수는 이제 에너지가 좀 작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그 더 많은 양으로, 그쵸? 그다음에 더 많은 세기로 꾸준히 비춰주면은 어떤 효과가 나타나야 돼요? 높은 진동수의 빛을 비추는 것과 똑같이 광전. 전자가 튀어나가는 광전 효과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쵸? 네. 네, 근데 그런 게 관측이 될까요? 안 될까요? 어, 안 됐다는 거예요. 아, 네, 안 됐고, 금속마다 이 그 한 개의 그 진동수라고 하는 영역이 다르기는 한데, 하여간 일정 그 진폭을 넘어가는 순간 갑자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팍 하고 튀어나간다는 거예요. 네. 그것도 에너지의 양이랑 상관없이 아주 작은 에너지의 그런 그 빛이죠. 그쵸? 예. 우리가 에너지 하나가 갖고 있는 센 빛이라고 해도 그 뭐냐, 양이 적으면은 밝아요? 아니면 어두워요? 어둡겠죠. 그쵸? 네. 네, 그런데 그러니까 빛은 굉장히 어두운 거예요. 근데 그 에너지 우리는 뭐 빛 입자를 알고 있으니까 어쨌든 보고 그 진폭에 있어서 굉장히 강한 거예요. 네, 근데 그 양은 적어서 어두운 빛입니다. 네, 그거를 쏴주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즉시 갑자기 전자가 팍 하고 튀어나간다는 거죠. 그쵸? 아,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이상하다. 같은 에너지의 양이라고 치면은 주는 에너지의 양은 똑같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여기도 튀어나가고 여기도 튀어나가야 되는데 왜 여기만 튀어나갔냐는 거예요. 그쵸? 아, 네, 요게 이제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왜 이해가 안 되냐면 빛을 연속되는 파장으로만 이해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아, 네. 예, 근데 아인슈타인이 이 빛에다가 뭘 도입하냐? 플랑크의 양자 개념을 도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빛이 파장은 맞다. 파장은 맞는데 실제로 여기를 들여다보면 이 파장은 뭘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또 끊기면서. 예, 이런 끊기는 양자의 단위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아, 예, 그러니까 와, 그러니까 특정 그 진동수죠. 특정 진동수 이상의 그 양자가 하나라고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다 갖다 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튀어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수천 수백만 가지의 그 양자라고 한다 할지라도 얘 고유 진폭보다 낮은 진폭을 갖고 있는 양자가 여기 도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튀어나. 네, 에너지 양은 더 큼에도 불구하고 튀어나가지 않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광전 효과를 설명해내는 사람이 아인슈타인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 연속체라고 하는 개념으로 계속 생각한 거죠. 그렇죠? 그 뉴턴의 그런 그 시각으로. 그러니까 광전 효과를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대로라면은 낮은 진동수의 빛을 충분히 오래 쬐어주면은 똑같이 전자가 튀어나가는 현상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그쵸? 네. 네, 그리고 높은 진동수인데 얘는 진짜 정말 요만큼을 그쵸? 충분히 많이도 아니고 요만큼을 했는데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즉시 팍 튀어나간다는 거죠. 그쵸? 네.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 양으로 보면은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입자 대 입자가 정면 충돌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튀어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빛에다가 이제 이 양자 개념을 도입해서 빛이 하동과 입자의 성질 두 가지를 갖는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존재다라고 하는 이제 그 이론을 도입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뭘 설명하는 데 성공하는 거예요? 광전 효과를 설명하는 데 성공하는 거죠. 네. 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이 당시 과학자들은 이제 그렇게 되면은 뉴턴 물리학을 전면 수정해야 된다는 결과가 오잖아요. 그렇죠? 네. 역시 반겼다는 거예요, 안 반겼다는 거예요? 안 반겼어요. 네, 반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이 그 양자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확립하는데 이제 그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인슈타인인데 이 양자의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역학이 태동이 되잖아요. 그게 양자역학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반대했던 사람이 아인슈타인이기도 해요. 재밌죠? 그렇죠? 네. 네, 나중에 양자역학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은 그 부분도 얘기를 해줄게요. 자, 어쨌거나 광전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인슈타인이 무엇을 도입했다? 막스 플랑크가 말한 에너지 양자라는 개념을 도입한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그 결과 뉴턴의 물리학이라는 거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틀렸다.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라는 결론이 나오니까 과학자들이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인슈타인이 잘못 설명했다고 생각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잘못했네요. 그렇지만 증거가 압도적이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밀려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됐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단락 서연이가 음소거 풀고 읽어주세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플랑크가 옳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가 점점 더 많이 나타났다. 닐스 보아는 여러 가지 중요한 경우 가운데 하나를 만들어냈다. 보아는 원자에 관한 그림을 발전시켰는데 이것은 보아 모델이라고 불린다. 이와 같은
이와 같은 원자에 관한 그림은 고체를 다루는 수학에 기초하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에너지가 조그만 단위로 존재한다는 가정이 필요했다. 보아 모델을 활용했을 때 원자에 관한 수많은 신비들이 드러났다. 결국 이와 같은 증거의 비중으로 인해 뉴턴의 법칙에만 목을 매달았던 과학계가 완전히 압도되었으며 양자의 역학이 과학에서 새로운 기초적인 원리로 자리잡게 되었다. 네, 그래요.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그 원자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이제 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떤 현상이 이제 또 발견이 되냐면요. 아까 이렇게 전자가 튀어나간다고 했던 얘기 기억해요? 네. 네, 근데 이 전자가 내뿜는 빛도 약간 파장이 다르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 에너지 상태에 따라서 전자가 내뿜는 빛의 파장이 달라져요. 이거를 이제 닐스 보어의 시대에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를 가지고 그 파장대를 이제 이렇게 재본 거예요. 수소는 기본적으로 전자가 하나거든요. 근데 그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아니면 에너지를 잃어서 에너지를 방출할 때 이런 내뿜는 빛의 파장을 실제로 측정을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어떻게 찍혀요? 이쪽에 이 세로선 보이시죠? 그쵸? 네. 세로선 보이시는 게 전자가 내뿜는 빛의 파장이 실제로 찍힌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전자가 내뿜는 빛의 파장이 연속적인 스펙트럼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은 단절적인 이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어떤 형태로 되어 있나요? 뚝뚝 끊겨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빛을 내는 부분이 아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우리 예를 들어서 프리즘 같은 거 한번 보세요. 프리즘. 네, 프리즘으로 요 가시광선 이렇게 분광시키면은 프리즘이 뭐예요? 세모 그 유리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몰라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햇빛 통과시키면은 굴절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 이렇게 네. 해가지고 빨주노초파남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네. 네, 요걸 이제 가시광선의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가시광선의 스펙트럼 찍으면은 이렇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아우. 나와요? 그러면 빨간색이 어디고 노란색이 어디고 이게 이렇게 명확하게 딱딱 찍혀요? 무지개 스펙트럼 보면은 저 그런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 프리즘 자체를 본 적. 무지개 생각하시면 돼요. 프리즘으로 만드는 빛이 무지개거든요. 무지개 생각하시면 우리가 빨주노초 파남보가 있다고 하는데 동양에서는 7색깔이 아니라 몇 색깔로 얘기했는지 알아요? 8색깔. 5색깔로 얘기했어요. 근데 왜 색깔이 달라져요? 살짝 붙어 있어서. 그렇죠. 예, 따닥따닥 붙어 있고 그 경계선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빛의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는 연속적인 이런 모습을 사실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수소 전자가 내뿜는 빛의 스펙트럼도 찍어봤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찍히기라고 기대한 거예요? 마치 이런 무지갯빛처럼 여기가 빼곡하게 짝짝짝짝짝짝짝짝 그쵸?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이렇게 찍힐 거라고 기대한 거죠. 무지개 보이는 것처럼 그쵸? 네. 네, 근데 실제로 찍어보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끊기면서. 마치 계단 있듯이 요 빛내다가 요 위로 그 다음에 뭐요? 크게 점프 그쵸? 네, 그 다음에 점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스펙트럼이 이렇게 찍히니까 이걸 또 역시 설명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그쵸? 근데 자, 이 닐스 보어라는 사람이 이 양자의 그쵸? 에너지 도약이죠. 그쵸?
에너지가 그러니까 양자가 예를 들어서 빛을 에너지를 전달할 때 1에서 2까지만 전달할 수 있고 1.5는 전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이런 식이면은 전자가 내는 스펙트럼이 이렇게 나오지 않고 이렇게 불연속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설명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되죠. 그래서 그거를 적용해서 만든 원자 모형이 뭐라는 거예요? 닐스 보어의 원자 모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그쵸? 이게 이제 닐스 보어의 원자 모형이 되는 것이고 이제 이게 그게 설명한 거예요. 아까 말했던 그거를 적용을 해서 이게 원자하고 전자가 사실 이렇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에너지를 받으면은 1층에서 2층으로 가고, 그쵸? 3층, 4층, 5층, 6층으로 가는 이런 궤도들이 단계적으로 정해져 있어가지고, 자, 여기에서 여기로 건너뛰고 내려오면서 하면서 빛의 파장이 요렇게 생기니까 여기는 없는, 그쵸? 단절적으로 스펙트럼이 나오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설명한 게 닐스 보어의 원자 모형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닐스 보어의 원자 모형을 지금 세부적으로 다루지는 않죠, 그쵸? 그러니까 일단 그렇다는 것만 그냥 쑥 듣고 넘어가고 핵심 개념은 뭐냐면은 자, 수소의 전자가 내뿜는 빛의 스펙트럼이 단절적으로 나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연속적으로 전달된다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쵸? 끊겨서 단위로 전달된다는 그 개념이 꼭 필요했었는데 그거를 누가 제공해줬다는 거예요? 닐 뭐였더라? 아니, 플랑크의 양자. 네, 양자. 플랑크의 양자 개념이 제공을 해준 건데 그걸 결정적으로 확립시켜준 사람은 아인슈타인이죠. 그쵸? 네, 그래서 그 이후에 닐스 보어가 자기의 원자 모형에다가 그 개념을 도입해서 수소의 빛 스펙트럼을 설명하는 데 성공을 하면서 원자에 대한 이해가 한차원 바뀌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네, 그래서 닐스 보어의 원자 모형 하면은 이렇게 중간에 핵이 있고 전자가 이렇게 막 뱅글뱅글 도는 그림 본 적 있죠, 그쵸? 네, 그거. 이런 식의 원자 이해가 가능해졌던 그 이유가 요 부분에서부터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떻게도 생각했냐면은, 그러니까 전자에 양성자와 전자가 있다는 거 알잖아요, 원자에. 그러니까 어떻게도 생각했냐면은 마치 초코칩 쿠키처럼 이 빵에 해당하는 애는 양전하고 거기에 초코칩처럼 전자가 이렇게 박혀 있다. 이렇게도 생각했었어요. 원자를 생각했을 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닐스 보어의 때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이제 폐기가 되고 중간에 그쵸 양성자가 이제 존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전자들이 각 층을 따라서 뱅글뱅글 도는 원자론이 밝혀지면서 원자의 구조에 대한 이해를 한층 더 증가시키는데 기여를 많이 했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그러한 기여가 가능하게 문을 열어줬던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플랑크. 네, 플랑크의 양자 개념, 그리고 그 양자 개념을 결정적으로 확립시켜준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넘어갑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럼 뉴턴의 법칙이 쓰레기 법칙이냐, 틀린 거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는 극미시세계예요. 그러니까 극미시세계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그거나 어떻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긋는 거나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점점으로 이어져 있는 거나 우리 입장에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이 자기의 크기가 이 한 만한 애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과 이거는 뭐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죠. 그쵸? 네. 그리고 그거를 수학을 계산해서 값을 도출한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뭐 0. 몇몇까지 나간다고 해봐요.
그럼 그 뒤에 자리의 크기는 커질까요? 안 커질까요?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되겠죠. 그쵸?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때요? 그냥 거기서 네, 뭐 0.98이나 뭐 0.97이나 뭐가 그렇게 큰 차이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예, 근데 극미시 세계에 사는 애들은 자기가 0.000001 정도 돼요. 근데 0.001의 차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크죠. 엄청나게 큰 차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뉴턴의 법칙이 잘못됐다라고 볼 만한 게 없어지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여기 볼게요. 자, 양자역학이 실제로는 뉴턴의 법칙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뉴턴 법칙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타당하다라고 하면서 뭐냐고 하냐면은 그러나 우리는 뉴턴 법칙이 단지 양자역학에 뭐라는 거예요? 근사치 정도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렇죠? 공사치요. 근사치 비슷하게.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0. 정확한 값은 이거라고 해봅시다. 얼마예요? 0.9999998 정도 된다고 해봐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해서 쓰기 귀찮으니까 이거 그냥 0.9로 하자. 네, 이렇게 하면은 이거 근사치잖아요. 그렇죠? 정확한 값은 아니지만 그냥저냥 작동하는 데는 무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뉴턴 역학이라고 하는 건 이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서 그냥저냥 작동하는 데는 하나도 그 틀린 점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극미시 세계, 원자 스케일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차이는 뭐예요? 야, 뭐야, 9999998이나 차이 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네. 예,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연구하는 대상이 거대한 경우에는 이 거대하다는 거는 원자 기준으로 거대하다는 거예요. 네, 그게 뭐냐, 이 바늘 끝 있잖아요. 바늘 끝에 들어가는 원자 개수 우리 그때 얘기해봤죠. 그쵸? 책에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또 바늘 끝 해봐야 그거 뭐 많지도 않잖아요. 그쵸? 네. 근데 원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엄청나게. 네, 그때 뭐 1핵이었나요? 그쵸? 그 정도 나왔죠. 그쵸? 그런 애들이 그렇게 몰려있는 애들인데, 그러니까 원자 입장에서는 이거 1핵애가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 그거 그냥 1로 하자. 아, 무슨 얘기, 이제 좀 감이 와요? 네. 네, 그런데 양자역학은 뭐냐? 1해로 놓고 계산을 하자는 거예요. 네, 그 정도 차이까지 잡아내자는 게 양자역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서는 굳이 1회계로 놓고 계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그거 계산 언제 해요? 그쵸? 그냥 1로 놓고 해야죠. 그쵸? 네, 그래서 자, 뉴턴 법칙은 양자역칙을 지배하는 법칙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사실상 근사치에 해당한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극미시 세계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나 적용되는 자연 법칙에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그거를 적용하는 스케일의 사실 차이에서 이런 차이가 나온다는 것이 그 양자역학에 대한 이해나 뉴턴 역학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사람들이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어, 재밌죠, 그쵸? 자, 재현이 요 다음 달 여기까지 읽어봅시다. 그러나 이 대상의 크기가 점점 작아질 때는 양자역학 법칙과 뉴턴 법칙 사이에는 미세한 차이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양자역학의 법칙이 훨씬 더 정확하다. 이처럼 뉴턴 법칙이 정도로 커다란 물체에는 유용하지만 원자와 같은 아주 미세한 물질에서는 양자역학의 법칙을 사용해야 한다. 네, 그래요. 그래서 극미시 세계를 말할 때는 뉴턴 법칙 적용하면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안 돼요. 어처구니 없는 값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예요.
세계에는 뉴턴 법칙 적용해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오늘은 이제 이렇게 그 양자 개념, 플랑크가 양자 개념을 어떻게 확립했는가를 기초로 해서 네, 그 양자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역학이죠. 현대 역학이라고 할 수 있는 양자 역학이 태동하게 된 그 과정들, 네, 그리고 양자 역학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해서 뉴턴 법칙을 폐기하는 거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네, 그 내용들 공부해봤습니다. 네, 이제 그 과학사 이제 거의 마무리돼 가거든요. 네, 뭐, 이제 네, 한 그러면 페이지. 이제 네, 과학이 이제 뭔지 대충 감은 잡은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빨리 마무리하고 이제 실제로 과학이 뭔지 2장부터 연구, 그러니까 공부 해보도록 합시다. 네.